자연생태 보건기사 2022년 2회 1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생태적 피라미드 중에서 역피라미드의 구조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피라미드는 무엇이 됐든 간에 개체수가 됐든 간에 생물량이 됐든 간에 에너지가 됐든 간에 이런 삼각형 피라미드가 원칙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개체수 같은 게 역전이 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스라소니, 여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너무 이렇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가끔 역삼각형, 역피라미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 줄어드니까 위에 있는 고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인 스라소니도 여우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상적인 전형적인 피라미드로 돌아가는데 가끔 그 개체수나 생물량은 그런 현상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는 어차피 이런 그 밑에 생산자나 저차 소비자는 1차 생산자는 1차 소비자는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보여지는 에너지는 줄어든다. 이렇죠. 따라서 항상 정점이 위를 향하는 전형적인 정상적인 삼각형 피라미드는 에너지 생태계 피라미드다.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오덤의 표에 따라 개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천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이가 진행될 때 식생의 변화 특성. 자, 이 천이가 처음에 나지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처음에는 초지가 초원이 이루어질 테고 관목이 올 테고 그 다음에 나무가 오는데 수목이 오는데 처음에는 침엽수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화렵수가 올 것이고 음수 양수가 먼저 올 것이고 양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지. 음수림이 나중에 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종의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처음에서 갈수록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극상으로 가면 이렇게 정체가 되거나 살짝 기울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종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다양함이 많아진다. 자, 유기물의 양, 뭐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생물체를 유기물로 보면 되니까 동물도 그렇고 양이 많아진다. 무게를 다 재보면 생물체의 크기도 나무도 보면 이렇게 커지겠죠. 관목에서 수목으로 가니까 커지고 생활사도 길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이렇게 살짝 변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종의 다양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높아지는 것으로 봐도 좋겠다. 자, 개체군의 상호작용과 경쟁적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를테면 뭐 얼룩말 집단, 사자 집단, 하이에나 집단, 뭐 이렇게 집단, 요거를 개체군이라고 이렇게 각각을 개체군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경쟁 베타의 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우스의 원리라고 하는데 같은 생태적 지위, 예를 들어서 여기 생태적 지위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식처와 먹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뭐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사자와 표범이 서로 같은 서식처, 같은 먹이를 가지고 영역 다툼을 할 적에 같은 지역 내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적당히 타협을 봐서 대충 사자는 이쪽, 뭐 하이에는 표범은 뭐 이쪽,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영역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좀 겹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런 가우스의 경쟁 베타의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1번 가우스의 원리, 2번 두 개체근 사이의 생태적 지위가 중복될 수 없다. 좋은 것 같죠? 다음 3번 양쪽 개체군에 이익을 주지만 그 관계에는 후속성이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경쟁을 하다가 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후속이 되죠. 너는 저쪽으로 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 4번 결과적으로 격렬한 경쟁은 어느 정도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었다는 얘기다. 예. 그래서 그런 경쟁 베타의 원리가 발생한다. 다음 4번. 자, 우리 패치라고 하면 조각이죠. 조각. 예. 우리가 경관 생태학에서 중요한 거. 예. 여기 패치, 여기 패치. 예. 요거를 뭐 숲이라고 보면, 예. 요건 길, 요건 강, 하천. 예. 요거는 통로, 코리더. 예. 요거는 코리더. 통로라고 쓸까요? 통로. 통로. 지금 빗금친 건 패치고요. 여기가 이제 매트릭스죠. 바탕 매트릭스. 근데 이 패치인데 이제 식생으로 식물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이런 패치인데 일반적인 기원이 아닌 것은 조각 혹은 다른 말로 패치는 이렇게 5개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개 정도로 잔류 조각, 재생 조각, 도입 조각, 환경 조각, 교란 조각. 잔류 조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은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재생 조각은 그 반대로 지금 재생하고 있는 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도입 조각은 인간이 도입한 거. 그냥 도입한 게 아니라 인간이 들여온 거. 환경 조각은 자연적인. 예를 들면 숲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은 무슨 안반으로 바위로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교란 조각은 산불이나 뭐 인간이 벌목을 했다거나 뭐 해서 완전히 교란이 된 거죠. 생태계가. 다른 말로 간섭 조각이란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셔도 되지만 저는 잔재 교환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란을 간섭이라고 한 대로 됐으니까 요게 교란이죠. 그래서 잔재 교환도. 답은 3번. 5번 도시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은 미래의 생물 서식 환경과 종의 생존을 위해서 넓은 범위의 대책. 예, 넓게 봐야죠. 생물 다양성은 넓게 보면 좋습니다. 종의 분산이나 이동을 위해서 상호 연결된 서식 공간, 네트워크.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뭐 이를테면 북한산과 도봉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든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좋죠. 하천과 호수, 하천과 숲, 하천과 늪지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다 좋겠죠.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생태학에서 싫어하는 말이죠. 개개가 아니라 종합적인, 전체적인, 단편화가 아닌, 단편화를 방지하는 전체적으로 양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 좋은 말이죠. 생태학에서는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모든 생태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6번 리비히라는 사람, 독일 사람 같아요. 최소량의 법칙,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한다. 제한 요인이란 필요 원소 양분 중에서 가장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이게 틀렸네요. 원소 중에서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식물의 생육을 지배한다. 자, 제한 요인이라는 것은 생물이 생존하는데 관여하는 요인 중에서 공급이 가장 부족한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지배된다. 리비의 최소율 법칙.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은 이 나무통이죠. 옛날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이 없을 적에 이런 나무로 물통을, 널빤지로 물통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다른 요소가 이렇게 충분해도, 높아도, 지금 N 질소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져 있으면 이 식물은 요 정도밖에 못 자란다. 요 정도밖에. 여기에 맞춰서 자란다. 최소에 맞춰서. 다른 것이 아무리 풍부해도, 산소나 광선이나 칼륨이나 인이, 철이 아무리 풍부해도 제일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이것을 제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칠 때 어떤 시험이 과락이 나면은 그 불합격되는 그런 원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있다. 예. 각 식물마다 그 양이 있죠. 예. 최소량. 만일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에 지장이 있다. 바로 그 얘기죠. 답은 1번. 다음 7번 생태적 천이의 특성. 예. 천이가 돼가면 성숙 단계로 갈수록 순군집 생산량. 예. 자, 순군집 생산량은 net primary production을 말하는데, GPP, gross, 총 생산량 중에서 이게 좀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식물에서 이제 광합성을 많이 했는데, 광합성에 의해서 생산된 것들을,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호흡량으로 하면 그걸 빼야 순전 네트 생산량이 되는 거죠. 순 생산량이, 이게 호흡이고요. 레스퍼레이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숲이 있을 적, 숲으로 천이를 해갈 적에, 초원에서 숲으로 천이를 해갈 적에 처음에는 초원이나 관목숲, 낮은 교목 이런 것들 호흡이 그렇게 많지 않고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의 생체량에 비해서 광합성량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이제 막 큰 나무가 들어서고 양수림, 음수림 해서 한 20년생, 30년생 이런 나무들이 되면 얘네들은 호흡을 많이 하고 광합성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이파리도 뻔하고 잎사귀 수도 그거에 비해서 덩치가 있으니까 호흡은 원래대로 하죠. 그래서 생체량에 비해서, 몸무게에 비해서 광합성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순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량에 대비한 광합성량은 낮죠. 천이 후기에 비하면 갈수록 낮고, 성숙 단계로 갈수록 관목, 교목 해서 30년생 나무는 되게 크죠. 또 맞고, 성숙 단계로 갈수록 생활 사이클이 길고 복잡하다. 예,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고, 단계로 갈수록 생태적 주의가 특수화가 넓다. 굉장히 그 번역투의 말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데, 각 식물 동물마다 생태적인 지위가 있죠. 생태적 지위란 말은 니치 먹이 활동과 생활 구역,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먹이 활동을 하는, 먹이 활동이라면 이제 동물을 얘기하겠네요. 곤충과 동물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천이 단계가 어느 정도 극상 쪽으로 이제 거의 달리게 되면 내가 이제 더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아, 여기 가면은 먹이가 있고, 여기 가면 겨울잠을 잘 수 있고, 여기 가면 쉴 수가 은신처가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보면은 이리로 가고 여름면 이리로 가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경험상으로. 그러면 그것은 특수하게 생활구역이 먹이의 장소가 특수하게 한정되어 있다. 이 표현을 이쪽 사람들은 특수화가 좁다. 이렇게 아마 외국어가 번역이 된 모양입니다. 특수화가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극상 단계로 갈수록 생태적 지위의 특수화가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화가 넓다라고 한 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하나의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역과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구역과 먹이 활동이 특수하게 한정되는 것을 특수화가 좁다. 생태적 지위의 특수화가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8번 문제. 길드라는 것은 원래 동업조합인데요. 이렇게 동물 집단적인 거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자, 영소는 소가 둥지를 말하고요. 이 영은 운영한다. 그러니까는 뭐 집 짓는 일이라든가 여기서 사는 일, 새둥지에서 사는 일을 말하고, 수가는 뭐 나무 지붕 다 아시죠? 줄기와 나뭇잎으로 된 것을. 자, 수동은 나무에 있는 뭐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파죠. 딱따구리 같은 종류들이 구멍을 파고, 연이란 말은 한자로 이렇게 쓰던가요? 주변, 뭐 인연이 있다라는 말인데, 주변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해안의 연안이다, 바닷가의 연안부다 그러면은 주변을 말하죠. 그래서 산의 수풀의 그 새들, 조류의 길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수관에다가 집을 짓는 아이들, 맞죠? 그다음에 그 나무 그 기둥, 줄기나 이런 곳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둥지로 사용하는 딱따구리 종류들. 수관층에 집 짓는 새들은 무지 많죠. 뭐 까치를 비롯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3번 관목층에다가 집을 짓는 아이들 보면 뭐 땅바닥에서부터 뭐 한 50cm, 지면으로부터 50cm, 1m 이내에 집 짓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임연부, 임이 이제 수풀 임자죠. 수풀의 연, 아까 했던 그 연자, 숲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부에다가 집을 짓는 거를, 둥지 짓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 있는 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는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라고 했으니까 내부 주변부를 해야죠. 주변부에서 내부가 아니다. 답은 4번. 다음 9번 문제. 고립된 섬의 생물종, 생물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섬 생물지리학은 조금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이게 육지라고 봤었을 적에 가까운 섬인데 큰 거 작은 거, 먼 섬인데 큰 거 작은 거, 가깝고 큰 데를 A라고 보고 가깝고 작은 거를 B라고 보고 멀고 큰 거를 C라고 보고 멀고 작은 거를 D라고 쳤을 적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여기서 오기가 좋죠. 그래서 AB는 이입률이 이사 오는 동물들이 이사 오는 게 편하고요. 이입률이 높고, 그 다음에 클수록 멸종률이 낮다. 이렇게 A와 C처럼 섬이 클수록 아무래도 먹이나 공간, 은신처 이런 면에서 서식 면에서 유리하니까 A와 C가 멸종률이 높다. 그래서 종 풍부도는 A가 제일 높고 D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도시나 육지에 적용을 하면 이거는 뭐 태백산맥 같은 큰 산 옆에 있는 작은 패치 숲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응용해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섬의 크기가 클수록 생물종의 멸종률은 낮다. 멀수록 이입률이 낮다. 섬의 크기가 적진 섬에 출현한 생물종 크기와 거리는 생물종 수를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섬의 저지대 생물종은 고지대 생물종, 고지대가 얼마나 고지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고지대면은 동식물이 살아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저지대가 좀 좋을 수도 있고요. 다음 10번 단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ppm이죠. 주로 ppm은 100만 분의 1고요. 100만 분의 1, ppb는 10억 분의 1, ppt는 10조 분의 1 그랬습니다. ppb는 10억 분의 1 맞고 요거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지금 여기가 맞춰서 써놨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인간의 간섭 정도에 따라서 생태계를 구분할 때 삼림, 우리나라는 산림과 삼림을 같이 쓰는데 삼림은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는 나무가 산에 있기 때문에 산림이라고 하는데 외국은 삼림, 포레스트를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는 산에 있는 숲이다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게 더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하천 생태계, 호수나 늪지대, 이건 전부 자연적인 것들이고요. 이거는 인간의 간섭이 매우 심한, 인간의 간섭이 아주 심한 것이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12번 비오톱의 개념. 비오톱은 보존 가치가 높고 보호해야 될 서식 공간. 서식 공간이란 말은 좋지만 제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근데 이것은 마치 뭐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아주 그 보존해야 되는 강도가 센 것들. 핵심, 완충, 그 다음에 협력했을 때 핵심, 완충, 협력했을 적에 핵심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것 같은 설명이 오히려 더 강하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것으로. 비오톱의 어원은 독일어의 비오톱으로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와 비오와 장소를 뜻하는 톱. 비오톱은 경관 생태학적으로 주변 공간과 분명한 경계가 있고 그 구분의 재현성이 있도록 한 토지의 구획, 면적인 넓이를 가지며, 다 면일 텐데요. 균일성이 높은 대면적을, 이질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동질적인 한 구역으로 이렇게 지역 구분할 수 있는 것에는 초원, 삼림, 경작지, 넓은 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서식처에 대해서는 13번. 서식처에 대해서는 제임스 쇼가 서식처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서식처가 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은신할 곳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라는 것은 행동권, 세력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먹이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죠. 공은 먹수, 공은 먹수, 공은 먹물. 이렇게 딱 요거고요. 그래서 시오는 요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서식처를 예비 판정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 지형도, 여기가 산이냐 계곡이냐 경사지냐 평지냐 서식처 유형을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정을 보면은 대상 지역 선정, 서식처 유형 분류, 유형별로 조사하고 도면화, 이런 순서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서식처뿐만이 아니라 인신처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지 되겠다. 구성 요소는 4개로. 자, 생태계 구성 요소 뭐 많이 아는 거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식물, 동물, 미생물들 뭐 이렇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다음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생태 기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에너지는 전이 과정에서 유용한 형태로만 변형된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에너지가 유용하냐, 불필요한 에너지도 있느냐, 이런 것이죠. 에너지는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자, 연력학 1법칙이 있고 연력학 2법칙인데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엔트로피는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설명하면 사용 불가능한 열. 예를 들어서 동물이 무슨 소화를 시킨다거나 뛴다거나 하면은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은 우리가 사용이 불가능하죠. 예. 에너지를 발생시키려면은 에너지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그런 열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에서 이런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보면 이 옆에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가 옆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소비는 못하지만 그냥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그런데 요 빗금친 부분은 사용 불가능한 열이라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하죠. 얘가 줄어든 만큼 얘들은 증가하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열역학 2법칙이라고 한다. 에너지량이 감소한 만큼 엔트로피, 불필요한 열은 증가한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분해가 돼서 다시 이렇게 흐르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흐른다. 물질은 순환한다. 동물종은 한 서식처에서 다른 서식처로 이동하지만 식물은 이동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전이 과정에서 물질은 생성 소멸되지 않지만 에너지는 전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에너지는 단지 우리가 소비를 못하는 사용 불가능한 열이라서 그렇지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서식처로 이동하지만 식물은 이동하지 않는다. 식물도 세대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동을 하죠. 옆으로 이동하고 종자를 통해서 번식을 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으로 16번 경관의 구조를 보면 경관생태학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주연부는 이 연이 그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한 주연부는 주변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생성된 주연부는 대부분 곡선이죠. 인간이 만든 것이 직선이고 자연이 만든 건 다 곡선이죠. 복잡하고 부드럽다. 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패치가 작고 경리도가 증가할수록 예를 들어서 작은 숲이 있다면 원래 커다란 숲에서 멀리 떨어지면 경리도가 증가할수록 인간의 간섭이 적은 생태계이다. 꼭 그렇지는 않겠죠. 오히려 깊은 숲보다 작은 숲이니까 인간이 간섭하기가 훨씬 쉽겠죠. 가서 패치 크기가 작을수록 다양한 비오톱을 갖기는 어렵고요. 종 다양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4번 주변부의 변화 정도가 클수록 두 생태계 사이를 이동하는 에너지와 물질이 많아진다. 그래서
주연부, 주변부. 예를 들어서 여기 숲이 있고 여기에 호소, 늪지대가 있다면 이 변화 정도가 클수록 여기가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형이 변화라고 했을 적에 뚝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뚝 떨어진가, 그러면은 변화가 크면 여기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에너지와 물질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이동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동식물이 이렇게 서식처를 혹은 에너지가 이동하기가 좋을 것이고, 옳은 것은 1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설명이 된 거고, 17번 식물 종자에 의한 유전자 이동 방법, 동물에 의한 산포. 이거는 확산한때 할 때 그 산자고요. 포는 이렇게 분포, 넓게 펼치다고 할 적에 포죠. 보시면 동물이 식물 씨앗을 옮겨주는데, 피식형, 먹는 거죠. 먹히는 거죠. 먹히다. 그래서 새가 무슨 나무 씨앗, 팽나무 씨앗을 먹어서 멀리를 가서 똥을 싸서 그것이 이제 팽나무를 넓게 이렇게 분포시킬 수가 있고요. 동물의 그 털이나 이런 게 도깨비 바늘 같은 거 유명하죠. 독고마리, 부착형. 다람쥐 같은 놈들은 도토리를 갖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땅에 파묻어 놓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잊어버리니까, 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도토리의 참나무가 이렇게 싹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아마도 식재한다, 심어 놓는다 할 때 그 저식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저식형.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식형, 부착형, 먹히다. 새나 동물에 먹히다. 1번이 아닙니다. 다음 18번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은, 아는 것은 유전자원 자연서식처 보호, 좋은 것 같고요. 다양성 보전, 지속적 이용, 좋은 것 같고, 생물종 다양성 역할 보존에 대한 기술 개발, 그럼 좋죠. 생물공학에 의한 변형된 생물질, GMO를 얘기하나요? 일반적으로 변형되면, 인간에 의한 변형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아직 완전하게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하천의 차수를 물어봤습니다. 19번 하천의 차수는 이렇게, 여기가 하류입니다. 여기가 하류, 여기가 두껍고 이렇게 생겼을 적에, 요게 1차죠. 1차가 모이면 2차가 되고요. 2차와, 요건 1차죠. 2차와 1차가 모이면 그대로 2차가 됩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차) (1차) 그래서 (2차)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2차, 그러면 여기가 3차가 되고요. 2차와 2차가 만나면 3차, 3차와 2차가 모이면 3차,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확대해야 보이겠죠? 1차와 1차가 만났으니까 2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입니다. 그리고 3차와 1차가 만나면 3차가 되고요. 3차와 3차가 만나면 요게 4차가 되고요. 4차와 4차가 만나면 5차가 되고요. 이 5차가 쭉 5차가 오다가 5차하고 1차가 만났어요. 여기 1차입니다. 여기 1차가 만나면 그대로 5차. 높은 거를 따라가죠. 5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인 것 같습니다. 2차, 1차, 5차. 20번 가로는 적도 인근에 적도면 무조건 열대죠. 예. 이거를 제가 반대로 써놓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북반구에 사람이 많고 땅이 많고 육지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적도고 위쪽 북쪽으로 가면 그 위에 온대가 나타나고 그 위에 냉대가 나타나고 북극을 가까이 가면 한대가 나타납니다. 한대는 1년 내내 얼어 있는 데도 많고요. 1년 내내 얼어 있는 거. 이거 봄 여름에만 살짝 녹는 거. 툰드라. 그래서 이끼와 초하류가 자라죠. 그래서 얘는 물론이고 요 툰드라에서도 영구 동토가 있죠. 예, 밑에 파보면 조금만 여기는 뭐 365일 영구 동토고요. 여기는 이제 봄 여름에도 한 30cm, 50cm만 파도 영원히 영구적으로 얼어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에는 열대 우림,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열인데 잘못 썼네. 예. 열대 우림, 비가 많이 오니까 뭐 밀림이 어마어마하죠. 우림, 밀림 같이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1년의 반으로 나누어서 비가 오는 계절과 안 오는 계절이 있으면 여기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풀밭이 긴 풀밭. 꼭 가끔 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가끔 나무가 자라고 그 밑에는 이제 사자가 하품을 하고 있고 동물의 왕국이죠. 그래서 적도니까 열대 우림 아니면 사반나 고온 다습이면 1년 내내 비가 오는 온도가 높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적도니까 1년 내내 비가 오면은 열대 우림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22년 2회 1과목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